엑스비트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마트폰이란 게 뭘까요? 카메라? 배터리? 디자인?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IT 덕후 입장에선 칩 성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칩 성능에 집착하냐? 사실상 현대의 스마트폰에서 칩 성능은 거의 기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카톡, 유튜브, 게임이 버벅거리지 않고 작동하는 것도, 휴대폰의 뜨끈한 발열도, 배터리 수명도, 심지어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까지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작업은 칩이 관여하고 칩 성능에 따라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S24 시리즈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 S24 일반형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400이라는 칩이,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 4 갤럭시라는 칩이 들어가 있죠. 각각의 칩은 제조사도 다릅니다. 엑시노스는 삼성 반도체가 설계해 생산했고, 스냅드래곤은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설계해 TSMC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따라서 두 개의 칩은 모든 부분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칩입니다. 그런데도 이 각각의 칩들은 S24 시리즈라는 족보 안에 혼재돼 탑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국가별로도 다른 칩이 박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미국의 S24 일반형에는 퀄컴사가 제작한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된 반면, 우리나라의 S24 일반형에는 삼성이 제작한 엑시노스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시리즈 모두 스냅드래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엑시아 스냅콘용,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다른 칩을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삼성은 같은 S24 시리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칩을, 심지어 국가별로도 다른 칩을 장착한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 상황과 네트워크 상황, 고객 요구를 반영해 각 모델에 맞는 칩을 적용했습니다. 두 종류 칩을 넘겨고 내부 테스트를 거쳐 안정된 성능을 기원합니다. 앞에 말은 잠깐 두고 요거 뒷말을 좀 봅시다. 아니 그 안정된 성능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직접 그 안정된 성능을 측정해 봅시다. 안정된 성능이란 걸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성능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각각의 칩 성능을 점수화해 보면 조금 더 비교가 쉬울 테니까요. 따라서 저희는 긱벤치 6라는 앱을 이용해 칩의 컴퓨팅 성능을 점수해 보았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코어 하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 즉 싱글 코어의 점수는 일반형과 플러스 모두 2100점대, 울트라는 2300점대가 나옵니다. 반면 모든 칩이 풀컨으로 돌아갈 때의 성능, 즉 멀티코어의 점수는 일반과 플러스가 6700에서 6900점, 울트라는 7000점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형과 플러스가 엑시노스 칩을, 울트라가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 칩 사이에는 싱글 코어 기준 최대 10% 정도, 멀티코어 기준 최대 5%가량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갤럭시의 유서 깊은 경쟁자인 아이폰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일반형과 플러스의 경우 전 세대 칩인 A16 칩을,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 최신형인 A17 프로 칩을 쓰는데요. 빅벤치 점수를 보면 여전히 싱글 코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 전 제품은 갤럭시 S24 모든 시리즈 대비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멀티코어 성능 대결에선 갤럭시 S24에 쓰인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모두 아이폰 15 일반형에 쓰인 A16과 프로 라인업에 쓰인 A17 프로 칩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 대비 갤럭시의 칩 성능이 무조건 모조리 열세냐? 아닙니다. 칩의 성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빅벤치로 측정한 CPU 성능뿐만 아니라 GPU 성능, 즉 그래픽과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역시 측정해야 합니다. 흔히 게임 같은 데서는 이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따라서 3D마크라는 앱을 이용해 GPU의 성능을 점수해보면 점수상 갤럭시 S24의 모든 기종, 그러니까 엑시노스든 스냅드래곤 칩이든 가리지 않고 아이폰 15의 A17 프로와
최소 동등, 일부는 압도하는 점수를 보여줍니다. 울트라는 20% 넘게, 플러스는 10% 가까이 점수 차이가 벌어질 정도이고 일반형에서조차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는 만큼 엑시노스든 스냅드래곤이든 갤럭시 S24에 들어간 칩의 GPU 성능만큼은 아이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삼성이 앞서서 뭐라고 했죠? 안정된 성능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이는 칩이 언제 어느 때고 처음과 비슷한 최고치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게 구형 갤럭시 S22에서 긱벤치 5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돌린 싱글코어 점수 그래프거든요. 점수 하락폭이 무시무시하죠. 이는 칩에 부하가 가해지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열이 발생될 경우 회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칩 자체적으로 최대 성능을 낮추는 스로틀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로틀링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쥔 처음과 끝 성능이 다른, 즉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체감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럼 이를 어떻게 막냐? 이거 방열판이라고 해서 칩에서 발생한 열을 기기 전면으로 전달을 시키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전 기종의 안정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전작 대비 엄청나게 거대한 방열판을 장착했다 밝혔는데요. 제가 직접 실물 방열판을 만져보니까 크기가 진짜 상당히 증가한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방열판의 효과 역시 상당한 편이었는데요. 긱벤치 6를 연속해서 15회나 돌려봐도 갤럭시 S24 일반형, 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 모두 하락폭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방열판을 가진 울트라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를 넘지 않을 정도니까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건 여기서도 스냅드래곤 칩을 쓴 울트라와 엑시노스 칩을 쓴 일반 플러스 모델의 성능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보시면 플러스는 점수가 살짝 튄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여튼 이제 멀티코어 결과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라인업별로 점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울트라 플러스 일반 모두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3에서 4%밖에 나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이 거대한 방열판이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젠 GPU 항목으로 넘어가서 앞선 테스트 항목을 20번 반복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볼까요? 이 테스트는 친절하게도 안정성과 온도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까지 측정해주는데요. 스코어 그 자체의 경우 스냅드래곤을 사용한 울트라가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 일반형과 플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칩의 온도도 배터리의 소모 퍼센테이지도 울트라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대박인 지점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비교할 경우 S24 울트라는 물론이고 플러스 라인업조차 가장 비싼 아이폰의 점수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점수로만 보면 갤럭시 S24는 아이폰의 GPU보다 더 뛰어난 성능처럼 보이는군요. 자, 여기서 성능의 안정성을 더 극대화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휴대폰을 라이트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칩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즉 최고 성능 몇 점을 더 내기 위해 온도와 소비 전력을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 라이트 모드는 칩의 최고 성능의 한계를 두는 대신 온도와 소비 전력을 제어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과정 되게 간단해서 배터리 관련 설정에 들어가 사용 유형을 라이트 모드로 설정하면 준비가 끝나는데요. 여기서 전작과 다른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갤럭시 S24 싱글 코어 기준 일반 모드와 라이트 모드에서 긱벤치 테스트를 돌린 결과값인데 어떤가요? 두 그래프 모두 엄청 평탄하죠? 애당초 일반 모드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 라이트 모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는 멀티코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라이트 모드나 일반 모드나 성능의 안정성이 있어선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다른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라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 모두 라이트 모드의 이점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평탄한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대단하네요. 다만 싱글 코어끼리 비교해서는 확실히 라이트 모드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죠. 또한
GPU 성능을 주로 측정하는 3D 마크에서도 여전히 라이트 모드의 이점은 빛을 발합니다. 다만 플러스 모델의 경우 그리고 일반형 모델의 경우 라이트 모드를 켜면 성능 점수 자체는 아이폰보다 약간은 낮아진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GPU 성능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게임을 좀 하신다면 이번 갤럭시 S24 유저분들, 특히 플러스와 일반 유저분들은 일반 모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열 설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굳이 라이트 모드를 켜지 않은 일반 모드로 휴대폰을 끝까지 갈궈도 워낙 방열 설계가 좋아 쉽게 발열 해소가 이루어지거든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보시면 확실한데 칩에서 발생한 열이 기기 전체에 고르게 퍼지고 있죠. 실제로 휴대폰을 만져봐도 기기가 전체적으로 뜨끈한, 즉 열이 사방으로 방사되는 방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 게임을 주로 하는 플러스 혹은 일반 유저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게임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다시 GOS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아주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재작년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앱에서의 칩 작동 속도와 실제 게임에서의 칩 작동 속도가 너무 달라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OS라 불리는 게임 최저가 소프트웨어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의 이름에 따라 칩의 성능을 조절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실제로 당시엔 벤치마크용 소프트웨어 이름을 인기 게임 원신으로 바꿀 경우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어떨까요? 자, 원신으로 이름을 바꾼 긱벤치 6를 15회에 걸쳐 돌려본 S24 일반, S24 플러스, S24 울트라의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데요. 싱글코어의 경우 기존 긱벤치에 비해 성능과 그 하락폭이 거의 동일한데 멀티코어 쪽에서는 약간씩, 특히 기본형 모델에서 미묘하기는 해도 3에서 6%가량 떨어지는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받은 제품이 출시 전 제품이라 안정화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단순 오차인지, 아니면 실제 GOS 동작 시 성능 하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GOS 논란이 있었을 때 원신 긱벤치를 작동시키면 점수가 거의 40%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폭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점은 마저 지켜봐야겠죠. 뭐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번에도 이 테스트를 할 거지만 말이죠. 여기까지만 통과하면 끝일 것 같은데 사실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전력 소모량인데요. 휴대폰이라는 건 배터리 용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무작정 칩 성능이 좋더라도 배터리를 무식하게 소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능은 높게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선 벤치마크가 실행되는 동안의 전력 소모량을 측정했거든요. 물론 이 수치는 휴대폰에 달린 칩만이 소모하는 전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휴대폰 전체가 소모하는 전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니까 값을 좀 확인해보면 긱벤치 6 실행 시 엑시노스 칩이 탑재된 갤럭시 S24 기본형과 플러스의 평균 전력 소모량은 평균 4.4W를 살짝 넘어서는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는 데 비해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된 갤럭시 S24 울트라의 평균 전력 소모량은 평균 4W 정도를 걸치는 전력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반면 GPU 관련 작업 능력을 테스트하는 3D 마크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칩의 평균 전력 소모량이 10.2W 정도인데 비해 스냅드래곤의 경우 10.5W 정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각각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점수 자체가 이미 울트라 쪽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성비는 아무래도 엑시노스 대비 스냅드래곤 칩이 더 우위에 있는 듯한 테스트 결과군요. 결론과 함께 약간만 사족을 덧붙이자면 사실 엑시노스 칩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최근 몇 년간 꽤나 나쁜 축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크에 딱 한 번 찍히는 최고 점수를 제외하면 칩이 빠르게 달궈지며 성능이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이 스냅드래곤 칩 대비 잦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과감하지 못한 방열 대책으로 인한 실사용 시의 불쾌감, 즉 폰이 뜨거워지고 버벅거리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올해 S24에도 국내판 제품에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칩이 혼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 미국은 좋은 스냅드래곤 칩을 달아주고 우린 후진 엑시노스 칩 달아주냐, 뭐 이렇게 불만도 좀 나왔고요. 솔직히 저 역시 이 점이 가장 우려돼서 꽤나 공을 들여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했고,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외에도 제가 꽤나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 엑시노스 칩이 사용된 일반형과 플러스 제품이 우려만큼 엉망은 아니며 전작의 모든 모델 대비 분명한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사 측에서 S24의 전 시리즈에 걸쳐 방열판 크기를 과감히 키웠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 체감적 성능 향상폭 역시 꽤나 클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더 직접적으로 요약하자면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칩 성능 차이는 존재하나 그것은 라인업별 간의 성능 차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이로 생각되며, 엑시노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뽑혔습니다. 까지 말하면 너무 삼성공 같으니까 몇 가지는 좀 확실히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S24 기본형 모델의 메모리가 8GB입니다. S10부터 지금껏 무려 5년째 같은 수치죠. 아무런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램 가용량이 4GB를 넘지 못해요. 삼성이 가장 자랑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면 아무리 기본형이라도 이보다는 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형 모델의 UWB 칩 부재 문제인데, 사실 지금으로선 이 칩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게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까지 필요한 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만 치사하게 제가 반박을 하자면, 일단 같은 가격의 아이폰도 지원한다는 거겠고요. 삼성 측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7년 동안 OS 업데이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7년 동안 업데이트 될지도 모를 UWB 칩 관련 기능들을 S24 기본형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군요. 여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S24 관련 다양한 소식을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와 오목과 전도상 같은 큰 힘이 되므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칩니다. 끝! 엑시노스, 킹시노스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잘 뽑혔습니다. 구매를 한다고 해서 칩 때문에 후회를 할 일은 적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좀 있긴 하죠.